자, 이제 이어서 또 진행합니다. 재밌는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이 책은 제가 쉽게 정리를 하고 쉽게 써서, 사실 이거를 제가 만든 학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기존에 나와 있던 학문들을 또 책들을 정리한 겁니다. 제가 저 호르몬을 만든 것도 아니고 저 호르몬의 이름을 지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포떼고 장떼고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로 간 거니 여러분들이 읽기는 편할 겁니다. 그런데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뇌하수체 호르몬부터 나오는 이 호르몬들이 나오는 때 여러분들이 좀 어렵고 할 때는요, 그냥 읽고 다음을 기약하면서 넘어가는 겁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호르몬은 표적기관의 기능을 조절하고 몸의 항상성을 유지한다. 표적기관의 기능이 저하되면 호르몬 분비량이 증가된다. 또한 기능이 지나치게 흥분되면 호르몬 분비량이 감소가 됩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호르몬은 표적기관의 기능을 조절하고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거죠. 유지시키는데 표적기관의 기능이 저하가 되고 호르몬 분비량이 증가가 됩니다. 기능이 지나치게 흥분되면 호르몬의 분비가 감소한다는 거죠. 따라서 표적기관의 기능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도록 호르몬의 분비량을 조절하게 됩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원인이 되고 있는 호르몬의 양을 조절하는 기구를 피드백 조절계라고 합니다. 피드백 조절계라고 하고, 호르몬 기능이 저하되어 있을 때는 항진하도록 하고, 항진하고 있을 때는 억제하도록 작용하는 것을 네거티브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이거 책을 쓸 때 너무 이 내용들이 복잡해서 이렇게 정리했어요. 왜냐하면 포지티브, 네거티브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네거티브 피드백이라는 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게 되면 호르몬 기능이 저하되고 있을 때는 항진하도록 하고, 항진하고 있을 때 억제하도록 하는 것을 네거티브 피드백이라고 하고, 예를 들면 뇌하수추 전압에서 분비되는 부심자극 호르몬 ACTH 분비량은 시상하부의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에 의해서 촉진이 됩니다. 이때 ACTH는 부신 피질에 작용할 뿐만 아니라 시상하부에도 작용을 해서 CRH 분비를 억제합니다. 부신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ACTH는 부신 피질로부터 코르티솔 분비를 촉진하지만, 코르티솔은 표적기관의 기능을 항진시킬 뿐만 아니라 시상하부로부터 CRH의 분비와 하수체로부터의 ACTH 분비 양쪽을 억제하게 됩니다. 코티솔의 분비량의 증가 영향으로 ACTH 분비가 저하가 되면 CRH 분비가 촉진되는데, ACTH의 분비 저하에 의해서 CRH의 분비 억제 쪽이 강함으로 결국 CRH와 ACTH의 분비량이 감소해서 코르티솔 분비량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혈액 중에 포도당의 양, 즉 혈당치는 췌장의 랑게르한성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 인슐린과 글루카곤에 의해서 조절하게 되는 거죠. 그건 알고 있죠. 그래서 인슐린은 혈당치를 낮추는 방향으로, 또 글루카곤은 혈당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혈당치가 상승하게 되면 인슐린 분비가 증가해서 혈당치를 낮추고, 혈당치가 너무 낮아지면 글루카곤 분비가 증가해서 혈당치를 상승시킵니다. 이것이 반복이 되면요,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분비가 제한 없이 증가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슐린과 글루카곤 분비를 억제하는 호르몬인 소마토스타틴이 네거티브 피드백 기구에 의해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분비량을 조절하게 됩니다. 자, 사실 이거를 말로 풀어서 되게 어렵습니다. 어려웠기 때문에 여기서 이 정도 어려우면 다른 책에서는 읽어내지 못합니다. 최대한 읽을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 놓은 거니 네거티브 피드백의 그림을 한번 보세요. 식사 후 창자에서 글루코스가 흡수되고 글루코스가 나오죠. 글루코스 수준이 증가하게 됩니다. 오른쪽 보세요. 그러면
높은 글루코스 수준에 대한 반응으로 이자에서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분비가 됐죠. 그리고 높은 글루코스 수준이 됐죠. 그리고 이제 글루코스하고 혈류가 흘러서 간이 오죠. 간. 그래서 인슐린에 의해서 간, 뼈대 근육, 기타 다른 조직에서 더 많은 글루코스를 소비해서 정상적인 글루코스 수준으로 만들어 놓는 이것이 네거티브 피드백의 그림입니다. 이거를 조절하려고 말 그대로 중화시키듯이 인슐린에서 그거를 어느 정도 인슐린과 조절해 주는 겁니다. 대부분의 호르몬의 분비는 네거티브 피드백 메커니즘에 의해서 조절됩니다. 대부분의, 아니 거의 모든 거라고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에서 조절해서 균형 맞추는 중화작용 시키듯이 위장에서 염산의 위장 음식물을 내렸을 때 췌장에서 알칼리성의 성분을 중화시키듯이 그런 모든 것이 네거티브 피드백이에요. 조절해 주는 거를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고 보시면 되고, 대부분의 호르몬의 분비는 네거티브 피드백 메커니즘에 의해서 조절이 되고, 즉 정상과의 편차를 반대로 뒤집으려고 한다. 그림의 예에서는 혈당의 증가가 인슐린 분비를 촉진했죠. 인슐린이 세포들의 당분 섭취를 촉진시키면 혈당 수준이 낮아져서 정상 수준을 회복하게 되는 그런 그림을 보게 된 겁니다. 생각보다 쉽죠? 네. 자, 요거 또 재미있기 때문에 정리한 거니까 모르면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분비되는 호르몬과 작용을 쭉 정리한 겁니다. 이거는 어떤 책을 봐도 다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우리 한 번 정도는 읽어보고 하자라는 마음으로 된 겁니다. 뇌하수체 전엽, 아비업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이렇게 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나오죠. 갑상선 자극 호르몬, 부신거질 자극 호르몬, 남포 자극 호르몬, 황체 형성 호르몬, 성장 호르몬, 프로락틴. 요게 전엽에서 나오는, 아비엽에서 나오는 호르몬입니다. 갑상선 자극 호르몬 TSH는 트로픽 호르몬으로 해서 갑상선 호르몬 분비를 자극을 합니다. 두 번째, 부신거질 자극 호르몬은 트로픽 호르몬, 부신거질 호르몬 분비를 또 자극합니다. 남포 자극 호르몬은 트로픽 호르몬, 여성, 남포 발생과 에스트로겐 분비를 자극합니다. 남성은 고안에 있는 정세관의 성장을 자극해서 정자를 생산합니다. 자, 황체 형성 호르몬은 트로피 호르몬, 여성은 남포와 난자의 성숙을 자극하고 에스트로겐의 분비를 자극해서 배란을 촉진시키고 황체의 발생을 자극합니다. 남성은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를 위해 고안의 사회질 세포를 자극합니다. 성장 호르몬 GH 모든 기관의 성장을 자극하고 음식물 분자를 집결시켜서 혈중 글루코스 농도를 증가시킵니다. 프로락틴은요, 임신 중에는 저세 발달을 자극하고 출산 후에는 저세 분비를 자극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씩 한번 잘 보세요. 차분히 보면 어렵지 않고 자꾸 보면 또 어렵고 안 보면 모르겠고, 이게 그겁니다. 멜라닌 자극 세포 자극 호르몬 MSH 뇌하수체 중간엽, 멜라닌 세포의 수용체와 결합해서 멜라닌 합성을 자극한다. 과도한 멜라닌 분비는 피부를 검게 한다. 뇌하수체 지엽, 중엽이요, 그 지엽 후엽입니다. 항이뇨 호르몬 ADH, 옥시토신 OT. 자, 항이뇨 호르몬은요, 콩팥에서 수분의 잔류를 자극한다. 바소프레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옥시토신은 임신 말기 자궁의 수축을 자극하고 젖샘관으로 젖 분비를 자극하는 자궁 수축 자극 호르몬이 옥시토신입니다. 뇌하수체 후엽에서 지엽에서 나옵니다. 자, 시상하부는요, 분비 호르몬, 억제 호르몬. 호르몬 분비를 위해서 전엽 뇌하수체를 자극한다. 앞 뇌하수체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한다. 억제 호르몬. 갑상센 티록신과 3요 요오드 티록신 모든 세포의 에너지 대사를 자극한다. 칼스토닌 뼈의 파손을 억제하고 혈중 칼슘 농도를 감소시킵니다. 갑상샘. 부갑상샘은 부갑생 호르몬요, 뼈의 파손을 자극하고 혈중 칼슘 농도를 증가시킵니다. 요거 된 거고요.
자, 또 다시 옆쪽으로 가서 부신 겉질과 속질 있죠. 무기질 코티코이드 알도스테론이라고 얘기합니다. MC 전해질과 전액의 항상성을 조절한다. 부신 겉질에서는 글루코, 코티코이드, 코티졸, 하이드로코티손입니다. 포도당 신생 합성을 자극해서 혈중 글루코스 농도를 증가시킴으로써 항염증, 항면역, 항알러지 효과를 함께 받는 거고요. 안드로겐 성호르몬은 여성에게서 성욕을 자극시키지만 남성에게는 거의 효과가 없는 안드로겐이 나옵니다. 부신겉질, 부신 속질은 에피네프린, 아드레날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을 얘기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교감신경 반응을 연장 및 강화시킨다 나오고요. 이자섬, 글루카곤, 인슐린, 간에서 글루코겐 분해를 자극해서 혈중 글루코스 농도를 증가시키는 글루카곤, 인슐린은 모든 세포에 대해 글루코스의 진입을 촉진해서 혈중 글루코스 농도를 감소시킵니다. 자, 난소는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이 있습니다. 난소에는 여성의 성적 특성의 발달 및 유지를 촉진시키는 에스트로겐, 임신에 필요한 조건을 촉진하는 프로게스테론, 난소입니다. 고아는 테스토스테론, 남성의 성적 특성의 발달 및 유지를 촉진시킵니다. 가슴샘은 타이모신, 면역세포의 발생을 촉진을 하게 되는 타이모신입니다. 태반은 육모, 생식샘 자극 호르몬과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임신 초기 필요로 하는 조건들을 촉진합니다. 자, 우리가 솔방울샘이라고 얘기하는 게 송가채, 여기 이제 멜라토닌, 난소에 영향을 주는 트로픽 호르몬을 억제한다. 이것은 인체의 생체 시계와 연관되게 됩니다. 자, 이제 심방에는 심방 나트륨 이뇨 호르몬 ANH, 체액과 전해질의 항상성을 조절합니다. 위창자기 그렐린, 렉틴과 그렐린은 소화 효소를 관여하는 게 있습니다. 에너지 균형에 영향을 준다. 대사, 지방 저장 세포, 렙틴, 배고픔 또는 배부름을 조절한다. 이렇게 쭉쭉 설명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림프계통을 좀 설명을 합니다. 림프계통은 사실 전문가들이 우리 배곡에는 홍지 교수님이나 김성준 교수님이나 신용 교수님 계십니다. 그러나 책에서 언급할 수 있을 범위만큼만 언급을 하고 보다 자세한 강의는 우리 전문 교수님들에게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계속 림프 교육이 전문적으로 일어나게 됐습니다. 인체는 공기, 음식, 물과 함께 들어오거나 성행위도 중 또는 피부의 상처를 통해서 들어와서 질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대항해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놀라운 방어 기전을 갖고 있다.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원충 등을 포함해서 병원성 미생물을 병원체라고 부른다. 그 밖에도 인체는 인체로 들어오는 외부 세포 등의 외부 인자, 암세포 등에 대항해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체의 방어 시스템은 림프계통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집니다. 림프계통은 림프, 림프구, 림프관, 림프샘, 편도, 지라, 가슴샘을 포함합니다. 림프계통은 다음 세 가지 기능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림프계통은요, 조직 내 체액 균형 유지를 돕습니다. 또 림프계통은 소화관으로부터 지방과 다른 물질을 흡수를 하게 되는 거죠. 또 림프계통은 인체 방어 시스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림프계통은 순환계통과는 달리 조직으로부터 체액을 운반해 나가기만 하고 들어오지도 않는 그런 관입니다. 림프계통은 아주 미세하고 단순한 비늘 모양의 상피 조직으로 이루어진 폐쇄된 혈관인 조직 내 림프 모세관에서 시작이 됩니다. 체액은 모세혈관으로 나온 뒤 조직 공간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고 그 후 조직 공간에서 나와 림프 모세관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림프 모세관은 합쳐져서 다른 큰 림프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자, 림프기관. 림프기관은 많은 림프구, 큰 포식 세포하고
그리고 다른 세포들로 이루어진 림프 조직이 있습니다. 림프군은 적색골수에서 나오죠. 혈액을 통해서 림프기관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 보입니다. 여기 엑스레이를 통해서 보여주는 림프절, 그 다음에 서해 림프절, 림프관이 보이게 됩니다. 어느 날 해부학을 가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될 거고요. 여기에 지금 모세관과 혈관, 조직세포의 관계를 보게 될 겁니다. 여기에서 조직세포가 있고요. 모세 림프관이 보입니다. 모세혈관도 보이고 정맥과 동맥과 보이고 또 세동맥도 보이게 되는 그런 그림으로 통해서 림프가 가운데서 소통과 흐름 중에 걸러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많이 보여주고 많이 얘기하는 그림들입니다. 자, 이제 인체가 미생물이나 외부 물질에 노출되면 림프군은 분화해서 수직적으로 증가합니다. 림프군은 미생물이나 외부 물질을 파괴하는 면역 시스템 반응의 한 예입니다. 자, 이제 편도의 위치 합니다. 구개, 인두편도, 구개편도, 혀편도, 목구멍 편도가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여준 편도들의 그림을 보여줬고 림프절의 그림도 보여주면서 옆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세 그룹의 편도선이 있다. 세 그룹의 목구멍 편도는 보통의 편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편도가 부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입안 뒷부분 입구의 양쪽에 위치해 있죠. 인두편도는 코안 내부의 입구의 근처에 있고 비대된 인두편도를 아데노이드라고 하는데 아데노이드 비대증으로 수술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정상 호흡을 방해할 수 있어서 애들도 코를 골면서 잘 수 있고 그래서 아데노이드 비대증을 수술해서 그걸 잡아주긴 합니다. 혀편도는 혀 뒷부분의 가장자리 근처에 있습니다. 편도는 병연근이나 기타 코와 입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물질에 대해서 방어작용을 합니다. 종종 편도 또는 아데노이드가 만성적으로 감염되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면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데노이드. 아마 여러분들 이거 보면서 아데노이드 비대증이라는 걸 검사해보면 그게 나올 겁니다. 성인의 편도의 크기가 감소해서 결국은 성인은 편도의 크기가 감소해서 결국은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림프절. 림프절은 작고 둥근 형태로 여러 림프관에 분포되어 있다. 대부분의 림프액은 혈액으로 들어가기 전에 적어도 한 번은 림프절을 통과하게 됩니다. 림프절은 몸 전체에 분포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인체 피부 가까운 곳에 림프절이 모여 있는 주요 부위는 서해부의 삭구랑, 그러니까 서해부 림프절, 겨드랑이 부위의 겨드랑 림프절, 목의 림프절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언젠가 반드시 림프를 눈으로 확인하면서 이 공부가 되면서 발전하는 모습이 되기를 또 저는 바라보면서 넘어갑니다. 자, 지금 보여주는 것들은 또 무엇을 얘기하냐면 림프액은 구심성 관을 통해 림프절로 들어가서 림프 조직을 지나서 도출성 관을 통해 배출됩니다. 림프액이 림프절을 통과할 때 다음 두 가지 기능이 수행됩니다. 면역 시스템을 활성화시키고요. 림프액에 들어있는 미생물이나 외부 물질을 큰 포식 세포의 대식세포에 의해서 식균작용을 합니다. 대식세포에 의해서 식균작용하는 것도 그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지라, 비장 얘기합니다. 비장은요, 위장 뒤에 있는 장기죠. 보통 주먹 크기의 정도의 크기죠. 배안 위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위장 뒤에 숨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히든 카드라고 부르는 거죠. 네. 지라의 림프군은 림프절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자극이 됩니다. 지라는 미생물과 외부 물질에 대해 반응을 해서 면역 시스템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라에 있는 대식세포는
미생물과 외부 물질, 오래된 적혈구를 식균작용을 통해서 제거를 하게 됩니다. 한편 비장은 소량의 혈액을 비축하는 혈액 저장 기관으로서의 기능도 하게 됩니다. 대량 출혈과 같은 비상 상황에서는 혈관 내부와 지라 외부를 형성하는 민무늬 근육이 수축한다. 이렇게 해서 지라 내에 저장된 혈액을 일반 혈류 순환으로 보내주게 되는 겁니다. 지라는 갈비뼈의 보호를 받지만 배 부위에 외상에 의해 종종 파열이 됩니다. 지라의 손상은 심한 출혈, 쇼크, 심지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림프 조직과 간은 지라의 기능 상실에 대한 보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흉선이라는 부분, 이것도 참 얘기가 할 게 많은데, 자, 이 흉선도 얘기를 할게요. 흉선, 삼각형 모양의 두 엽으로 된 셈입니다. 복장뼈, 우리 흉골 복장뼈 윗부분에 위치하고 가슴 안의 좌우 부분으로 분리가 됩니다. 가슴샘의 크기는 나이에 따라서 매우 다른데 신생아의 가슴샘은 이 갈비 우리 가슴 쪽에 가슴 우리의 크기인 가슴 우리 길이의 반 정도로 위치해 있고 신체의 다른 기관처럼 급속하게 자라지는 않지만 사춘기까지 자라게 됩니다. 그러나 사춘기 이후에는 크기가 작아지고 노년기의 성인에게는 찾기 힘들 정도로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많은 수의 림프구가 가슴샘에서 만들어지지만 알려지지 않는 이유로 대부분의 림프구가 쇠퇴하게 됩니다. 가슴샘은 림프구의 성숙과 가공을 하는 장소로서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가슴샘에서 림프구는 외부 물질에 대한 반응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가슴샘 림프구가 성숙되면 혈액으로 유입된 후 다른 림프 조직으로 이동이 돼서 그곳에서 미생물이나 외부 물질에 대한 보호작용을 돕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슴샘 보게 되고 유방의 림프 배치를 한번 그림으로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서해부 유방 라인 이쪽에 림프가 있다라는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목 주변, 겨드랑이 주변을 많이 잘 풀어주는 부분들을 우리가 언급을 하죠. 림프는 전문적인 교육이 어느 정도 소요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림프를 이렇게 눈으로 익히는 정도로 하고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서 림프를 볼 수 있게끔 그림만 제가 한번 소개하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경림프절 보이고요. 우림프절, 저 정맥각이라는 터미너스라는 곳이 보이죠. 정맥각, 편도, 자, 주 림프가 겨드랑 림프절, 우림프절, 그 다음에 가슴 림프절, 복부 림프절, 비장도 보이고, 그 다음에 유미조라는 게 보입니다. 유미조. 유미조 한번 읽어보세요. 가슴 림프관의 시작점으로 좌우 허리 림프 줄기와 장 림프 줄기에 합류하고 있는 곳. 소장에서 흡수된 지질이 장 림프 줄기에서 운반되어 섞여 들어오기 때문에 림프가 하얗게 흐려져 보인다. 이곳은 젖빛이 띤 림프액이 쌓여 있으므로 유미조라고 얘기하는 것이 유미조입니다. 자, 서해 림프절도 봤고요. 림프의 중요성, 무릎 림프절 그림 보고 림프의 중요성을 읽어야 됩니다. 림프는 순환계통 중에서도 거의 주목받지 않는 부분입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많이 부각되는 거죠. 혈관에서 누수된 수분을 간질액에서 회수해서 혈액 내로 되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기생충이나 수술 등에 의해서 림프관이 파괴되어 림프 흐름이 나빠지면 결합 조직 내에 간질액에 쌓여 이른바 몸을 붓는 부종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장기간 지속되면 그 영향으로 결합 조직이 증가해서 딱딱해지고 그 부위가 코끼리 피부처럼 돼버리기도 합니다. 또한 모세 림프관은 모세 혈관에 비해 내 피세포끼리의 접착이 약하고 간질액이 유입되기 쉽기 때문에 쉽게 됩니다. 따라서 국소에서
세균 감염이 일어나서 세포가 증가하거나 악성 종양이 생기면 세균이나 종양세포가 림프관 내로 들어오기 쉽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림프절로 운반되기 때문에 림프절이 붓거나 림프절 내에서 종양세포가 증식해서 전이소를 만들기도 하는 거죠. 네. 림프는 전문가들과의 좀 더 많은 얘기들을 할 거라 제가 아쉬움을 남겨둡니다. 자, 이제 인체 방어 기전을 설명합니다. 인체는요, 비특이 방어 기전이 있다. 그리고 특이 방어 기전이 있다. 두 가지를 한번 보세요. 비특이 방어 기전은 반응이나 대응의 기전 방식에 따라 물리적 방어 기전, 화학적 방어 기전, 생물학적 방어 기전을 나눕니다. 이 가운데 생물학적 방어 기전은 비특이 면역이라고, 자연 면역이라고 합니다. 이거를요. 자연 면역이라고 합니다. 이 반응계는 인체에서 이물질을 배제하는 기전이지만 다음에 설명한 획득 면역, 특이 면역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상당히 원시적이며 이물질로 인식되는 광범위한 종류의 병원체에 대응할 수 있지만 항상 똑같은 반응밖에 할 수 없습니다. 자, 비특이 방어 기전에는 물리적 세계가 나왔고 특이 방어 기전에는 세포 면역과 체액 면역이 있는 게 보여졌습니다. 자, 물리적 방어 기전은 피부의 격표 효과, 코털에 의한 여과 기능, 분비물 흘러내리는 거, 막는 거 이런 게 이제 물리적인 거고, 화학적인 거는 위산, 소변, 눈물, 침속, 면역 글루빈이고, 생물학적 방어 기전은 NK 세포, 그 다음에 보채, 호중구, 인터페론, 상제, 세균, 무리 이런 것들로 이제 하는 것이 생물학적 방어 기전입니다. 자연 면역과 획득 면역, 이거 좀 요즘 얘기 많이 나옵니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많이 나오는 거니까 한번 알아두면 재미있는 내용이죠. 자연 면역은 비특이 면역으로 가장 원시적인 면역 기전이고,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포식세포와 NK세포, 자연 살해세포이다. 포식세포는 병원성 미생물을 세포로 걷어들여서 파괴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비특이적이고 원시적인 인식에 기반을 두고 포식 활동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미생물을 걷어들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면역의 제1단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NK세포는 종양세포나 바이러스 감염세포를 항원 특이성과 무관하게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획득 면역은요, 특이 면역으로 자연 면역과는 달리 개개인의 병원성 미생물에 대해서 특이 반응을 일으키고 같은 병원성 미생물에 노출되었을 때 과거의 감염 기억을 더듬어 보다 유효한 반응을 나타내는 기전입니다. 홍역에 한번 걸리면 다시는 걸리지 않는 것이 획득 면역에 지속되기 때문이죠. 한편 획득 면역은 다시 능동 면역과 수동 면역으로 나눠져서 능동 면역은 병원성 미생물의 성분을 투여함으로써 획득하는 것이죠. 백신 예방입니다. 지금 코로나 백신이 나온다, 이게 전부 다 뭡니까? 능동 면역. 그죠? 능동 면역입니다. 수동 면역은 어떤 종류의 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다른 항체, 면역 혈청, 알파, 글로불린 같은 면역 능력이 있는 성분을 투여함으로써 획되는 면역입니다. 자연 살해세포, NK셀. 자연 살해서 NK세포는 T세포와 같은 골수 유래의 림프구로 바이러스 감염의 초기 대응이나 기억이 존재하지 않는 비특이적인 종양화한 세포를 검출 및 배제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연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가 되는 거죠. 자, 라이소자임은요, 세균성 세포벽에 점막 펩타이드를 소화시키는 눈물, 침, 점액 등의 분비물에 들어있는 수요소로서 비특이적 방어 기전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 라이소자임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 너무 지루하지 않을 부분까지 설명하기 위해서 딱 원하는 것만큼만 합니다. 비특이 방어 기전은 특정한 병원성 미생물이나 이물질에 대해서 정해진 방위 태세를 갖춰 대응하는 구조입니다. 최초로 병원성 미생물 등의 침입이 있는 경우 1차 감염, 그것을 자기가 아닌 것, 이것을 자기의
반대 기동으로 비작이라고 합니다. 인식을 해서 자신을 공격해오는 표적에 대해서 방어 태세를 갖게 됩니다. 한번 이물질의 그 감염을 경험하면요, 같은 이물질을 다시 침입했을 때 이 이물질에 대해서 특이적으로 방어하는 자세를 갖추게 됩니다. 특이 방어 기전은 특히 두 번째 이후 이러한 이물질의 침입에 대해 개개의 방어 장치나 방어 방법을 강구하여 대응하는 특별한 방어입니다. 면역 계통에서 이러한 방어 장치의 대표는 항체입니다. 면역 글로불린이고,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항체를 만들게 하는 병원체 등의 이물질을 항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항체에 의한 방어만으로 대항할 수 없는 병원성 미생물인 경우에는 큰 포식세포나 활성화 림프구 등의 포식세포를 증식, 동원해서 강력한 방어태세로 펼치게 됩니다. 이 구조는 항원의 접함으로써 획득하는 면역기전이기 때문에 획득면역이라고도 합니다. 특이 방어기전에는 다음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비특이 방어기전에서 의해 처리되는 병원성 미생물이 큰 포식세포에서 여러가지 신호를 변환시킬 때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에 전달되면 이것을 항원 제시라고 하고, 면역 담당 세포의 분화, 증식을 촉진해서 그 세포 자신이 면역 반응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면역 글로불린 생성을 중심으로 한 면역 기전입니다. 세포를 면역세포, 후자를 체액면역이라고 합니다. 큰 포식세포의 포식작용은 항상 이 두 가지 면역계통과 나란히 발동하게 됩니다. 두 번째 감염이 일어났을 때 표적이 되는 미생물에 대해서 첫 번째 감염 때보다 강하고 즉시적이며 보다 장기적인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면역 담당 세포 가운데 축적된 면역 기억이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감염에 의해 같은 병원성 미생물에 대해 방어력이 강해지는 것은 백신 접종에 의해서 얻어지는 면역인 능동 면역에도 적합하게 되는 거죠. 이는 면역의 1차 응답과 2차 응답으로 설명됩니다. 체액 면역의 항체 생성을 예로 들면 첫 번째 반응보다 두 번째 반응이 크고 신속한 반응이 되는데 이것을 부스터 효과, 추가 면역 효과라고 합니다. 백신을 접종하는 목적은요, 2차 접종하면 효과가 커지게 되는 겁니다. 홍역 등과 같은 일생에 한 번밖에 걸리지 않는 바이러스 감염 구조를 이 예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비특이적 방어 기전의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기와 비자기의 인식, 과거에 있었던 감염의 기억, 비자기에 대한 특수화된 방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질화의 구조하고 면역 관용이라는 단어까지 가서 설명해 주려고 합니다. 체크는 비자기를 배제하는 구조가 면역이지만 세포에서는 면역 세포에 인접한 다른 세포도 비자기가 된다. 그러나 실제로 여기에서 공격 반응은 일어나지 않는다. 즉 여기에서는 자기를 다치게 하지 않는 구조의 존재가 시사되는데 이러한 구조를 면역 관용이라고 한다. 면역 관용이 어떻게 성립하는가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으나 유전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획득된 것은 분명하다. 자, 지금 요 면역하고 림프 쪽은요, 단어들이 복잡하고 좀 어려운 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읽어보시고 용어를 몇 개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까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해부학을 하면서 반드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또 주어진 다음의 시간에 계속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